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일대 아파트가 한 달 만에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입니다. 서초구와 용산구 아파트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서 강남 3구와 용산구 40만 가구 아파트에 대해 전세 끼고 사는 갭 투자가 금지됩니다. 정부는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AI 선도기업 엔비디아가 올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파인만 등 4개의 새로운 AI 칩을 매년 선보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블랙웰 후속작 블랙웰 울트라를 출시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베라루빈, 2027년엔 베라루빈 울트라, 2028년에는 파인만을 출시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투자자들의 실망감으로 엔비디아 주가는 3% 이상 떨어졌습니다. 스콧 베세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이 예정대로 다음 달 2일 각국별로 상호 관세율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베세트 장관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 제품에 불리한 환경을 만들었던 국가들이 상호 관세 긴장에 미국과 협상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교역에서 고약한 짓을 하고 있다는 15개 나라를 더티 15으로 지목했는데 어느 나라인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임원들에게 사직생의 위기국복 메시지를 던진 후 오늘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경영진이 위기국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지 오만전자의 수렁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되는데요. 위기의식을 고취한 삼성,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일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G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열린 삼성전자 주총에서 오만전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주가 부진에 대해 주주들의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주총 의장인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은 뼈를 깎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임원들에게 사직생의 위기의식을 가지라고 질책했는데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출신의 양향자 전 국회의원,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비교적 조용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직생의 각오를 하라 임원들에게 좀 표현을 별로 쓰지 않은 강도 높은 지금 질책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 삼성전자 위기란 얘기가 조금 계속 나온 지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재용 회장이 평소와 다른 이런 용어를 쓰면서 지금 얘기한 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그만큼 위기의식이 절박해졌다. 예.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사실 2016년 이전에 이건희 회장님의 메시지를 보면 이보다 훨씬 더 강한 메시지들이 나왔습니다. 이건희 네. 선대회장? 네, 그렇죠. 한 명이 뭐 10,000명을 먹여 살리니 그 한 명을 제대로 이 인재를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고, 근데 지금 이제 사직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기술 초격차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삼성이 그동안은. 그런데 83년도에 메모리 반도체를 시작한 이후에 93년도에 1등을 하고 32년째 1등을 해오고 있으나 그 강자의 입지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용 회장께서도 지금 이런 강한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 결국은 모든 그 기업들로부터 추월을 당하게 생겼다. 네. 이런 이제 강한 위기의식을 전 임직원한테 불어 넣어주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네, 전 임직원들에게 이제 강한 위기의식을 불러 넣어줘서 그렇지 않으면 다 지금 추월당할 위기. 이미 뭐 HBM에서 SK하이닉스에 추월당했고 그것만이 지금 아닌데 걱정이 많습니다. 주가만을 보면 그 위기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최근 조금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뭐 혹시 최근에 오른 거 그동안 오만전자 중간에
꽉 박혀 있었잖아요. 네. 유량한 고무장 최근 오르는 게 이런 인식의 변화에 조금 뭐 투자자들이 기대를 걸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까? 뭐 그저께 말씀하신 거는 타이밍적으로 그런 거 오늘도 주총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게 있었다면 오비락식으로 GTC 컨퍼런스 미팅도 있었고 엔비디아 그런 것도 있으니 여러 가지로 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1분기 실적도 별로 기대하는 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워낙 실적이 안 좋고 아직 HBM, 엔비디아 콜도 안 나고 이런 상황에서 구원군이 딴 데서 나타났어요. 구원군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두 군데인데 중국에서의 수요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이제 바닥을 쳤다라는 생각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른바 중국에서 네. 이구 환신. 옛날 거 주면은 새 거 줄게. 휴대폰 바꿔주는 거. 이런 게 1, 2월 달에 좀 팔렸다는 얘기가 들면서 재고가 조금 소진이 아니고 재고가 좀 줄었어요. 반도체 재고가. 범용 반도체 수요가 좀 범용 늘어난다. 레거시 제품. 뭐 그런 거 그렇고 저번에 그 딥시크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엄청나게 설계들을 하고 하면서 뭐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중국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서버 수요도 조금 늘고 한마디로 중국발 수요가 조금 생산하면서 삼성전자가 HBM에서는 하이닉스한테 확실히 뒤져 있지만 나머지 레거시에서는 등치가 조금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내려간 거에 대한 반발 심리가 이런 그 이벤트를 앞두고 결합이 되다 보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 육자를 볼까 말까 보지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네. 기분이 좋으시죠? 좀 방향이 틀었으니까 500만 주주들이 조금 네. 그나마 조금 안도하겠죠. 네, 그런 상태로 이제 오늘 보는 거죠. 하나는 중국발이고 또 하나는 중국발 오늘 나온 뉴스는 그동안 작년 9월 달에 삼성 하이닉스를 매몰차게 나쁘게 본 외국계 증권사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뭐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모건 스탠리 반도체 겨울. 네네. 우리의 아기가 바뀌었다는 식으로 우리의 모건이 좀 바뀌어서 투자 의견을 바꿨습니다. 우리의 모건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삼성전자는 조금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목표 주가로 올렸고요. 하이닉스는 워낙 안 좋게 봐가지고 15만 원이었는데 목표 주가가 20만 원 가고 있잖아요. 23만 원인가 좀 높였습니다. 근데 기조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기조에 비슷한데 이게 뭐 3분기, 4분기 계속된다 가정은 못하겠지만 본부장님, 2분 괜찮다. 모건 스탠리가 왜 목표 주가를 바꿨는지는 조금 이따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제가 들어보기로 네네, 하고요. 그렇죠. 예. 지금 위기의식을 이재용 회장이 얘기했는데 사업부별로 보면 전부 다 이런 위기의식을 심각하게 느낄 만큼 삼성전자가 추월당하고 시장은 더 뒤처지고 그렇습니까? 좀 분야별로 조금 나눠보면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선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SK 하이닉스나 또 마이크론이나 또 TSMC나 이런 그 글로벌 빅테크하고 좀 다른 게 삼성전자는 대응해야 될 비즈니스가 엄청 많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예. 메모리 반도체는 우선 SK 하이닉스 또 마이크론, CXMT, 뭐 양스 메모리 이런 데하고도 겨뤄야 되고 그리고 TSMC와 또 파운드리는 또 겨뤄야 되고 예. 거기다가 엔비디아와 팹리스가 또 대응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 어느 것도 하나 만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삼성전자는 또 세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무선 사업 부분, TV. 가전, TV, 뭐 스마트폰. 예. 그러니까 전선이 너무 넓고 전선이 너무 브로드하다라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의 위기라기보다 총체적 위기다. 지금은. 총체적인 위기다. 네, 총체적 위기인데 그러면 그 중에서 총체적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이 어디냐? 네. 결국은 이제 반도체를 얘기하고 반도체 계실 기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더 뼈아프게 반도체의 부진을 이렇게 위기 의식을 고취시켜 주시는 상황이었는데 예. 사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삼성전자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그러면 다 이 위기를 똑같이 극복을 할 수 있는 거냐?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느냐? 네. 이 극복 네. 방안이 그러니까 뭐냐? 이재용 회장의 하나의 리더십으로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이걸 다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어떤 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HBM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그 부분부터 하반기에서부터
HBM3E로 예. 램프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이 아까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대한 입장이 조금 바뀌었다. 우리의 모건 스탠리가 겨울만 얘기했는데 뭐 봄을 얘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근거는 뭐를 들었어요, 모건 스탠리가? 지금 말씀드린 중국발 수요가 수요, 좀 제일 살아나고 크고, 있는 것 같다. 예,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거고요. 지금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늦은 HBM3 콜에 대해서도 정확히 명시적인 건 아니지만 2분기 중에 뭔가 결정을 내서 하반기부터는 출하를 이루어내겠다는 그거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놨어요. 아, 삼성전자가. 네네네. 그 정도. 그 부분을 어떻게 가능성을 지금 열어놔 지금 어제 시작된 엔비디아 네네. 개발자 컨퍼런스 GTC 2025에서는 삼성전자 HBM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네. 투자자들이 나왔습니다. 조금 쫑긋했는데 상당히 실망했는데 그럼 HBM3 아까 이 제품 신제품이 뭐 시장 얘기를 어떻게 삼성전자가 입장을 지금 내놓았나요? 지금 어떤 이야기도 내놓을 수 없는 것이 아마도 지난번에 이렇게 언론에서 살짝 나왔습니다만 예. 아마 엔비디아에서 테스트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스트 그래서 중으로. 6월 말까지 아마 테스트를 해서 결과를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HBM3E의 어떤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비전 판은 예. 지금 기존의 설계를 제대로 다시 리비전 한 판은 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 기대감이 HBM3E를 하반기에 램프업을 하고 예. 이제 진정한 승부는 HBM4에서 하겠다라고 어제 아마 주총에서 오늘 주총에서. 네, 오늘 주총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 네, 기대감은 HBM3E에 있습니다. 네. HBM3가 뭐 아무래도 주총에서 이제 뭐 전영현 부회장이죠. 네, 네. 빠르면 2분기 아니면 하반기 시장의 주도권을 잡겠다. 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은 그 말 속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말 속에 엔비디아 뭐 공급도 될 것 같다는 그 시사했다고 봐야 돼요. 엔비디아가 소울 소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만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기는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삼성의 HBM3E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이 잘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설계도 리비전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있어서 아마 주가에도 그것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주가에 그게 반영이 돼서 지금 조금씩 오만 전자 늪에서 조금 빠져나올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최근 매수세가 확 네. 늘었잖아요. 많이 늘었죠. 한 3일 연속으로. 외국인들 입장은 뭐예요? 삼성전자? 똑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뭐 외국인이라고 다른 게 없죠. 기회 혹시 올라가면 안 되니까 시가총액이 17%인데 예. 그렇죠? 예. 혹시라도 너무 잘해버리면 하이닉스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레벨 그 약간 해치성으로도 들어와야 되는 거죠. 돌이켜 보면은 50% 이하 내려갔을 때가 결국은 삼성전자의 주식의 비중에서는 일단 분기점이 됐던 것 같고요. 근데 다 좋은데 뭐 모건도 얘기했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전 세계 그 경제가 좋거나 아직 콜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공급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게 5만 궁금합니다. 5천 원에서 6만 원, 3만 원 가는데 이거 말씀드릴게요. 6만 한 5천 원 되면은 그러니까 6만 원 정도가 지금 근처가 북밸류로 한 1배 정도 되는데요. 거기까지는 싸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PER로 접근을 합니다. 투자가들이. 왜? 어느 정도 언이 나온다고 보는 거니까. 근데 한 6만 4, 5천 원 되려면은 그 TSMC하고 경쟁이 아니고 TSMC보다 싼가 매력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는 시기가 또 곧 올 겁니다.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싸서 PER 가는 기준으로 네, TSMC보다 매력이 가격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TSMC가 30% 이상 성장하고 마진이 45%고 완전 압도적이고 그런데 걔네들이 PER이 18배밖에 안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13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저 더 올라가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뭐지?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이런 생각을 동시에 할 거기 때문에 예. 그 절묘하게 그런 거에 고민이 올 시기가 된다. 그건 좋은 고민이지만 좋은 현재는 고민이지만. 거기까지는 안 갔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는 걸음이 조금 이렇게 빠르지는 않겠고 조금 그 근처에 가면 투자자들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한국 시장이 안 좋지만은 그 정책이라는 거 아니고 전국이 안정되거나 한국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다른 섹터, 조선 방산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이상 가기에는 좀 힘이
좀 어려운데 환율이 좀 안정화된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안정화된다 그러면 그때는 패시브 자금이 삼성전자를 밀어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걱정이 돼서도 지금은 좀 낮을 때 사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거 아니느냐.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가 얘기를 잠시 들어봤고 이재용 회장의 이제 위기 사직생 발언에 관해서 과거를 연상케 하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이건희 아까 선대 회장의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 네, 네.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다 바꿔라. 정말 충격인데 당시 양 의원님 그때 어떻게 느끼셨고 그때 회사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삼성전자는 제가 30년 2개월 있었습니다만 예. 단 한 번도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 네. 왜냐하면 국가대표 선수로서 우리는 뛰어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강한 긍지도 있었고 자부심도 있었고 그냥 국내의 어떤 한 기업이 아니라 우리는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그런 기업이다. 예. 라는 어떤 그 내재적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원들한테 임직원들한테 전체가 다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비전이나 목표나 철학이나 이런 부분을 고취시켜 주셨던 분이 이제 이건희 회장님인데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라는 말씀에서 이제 큰 울림이 있었었고 아 정말 다 바꿔야 된다. 근데 저는 이제 아주 그 직원의 입장에서는 네. 어떤 말씀이 가장 그래도 가슴이 와닿냐면 당신이 주인이다 이거죠. 아. You are the center. 네가 주인이다. 네가 네가 중심이다. 주인이다, 직원들한테. 네. 저는 그 말씀이 가장 많이 와닿고 가장 중심이 돼서 일해야 되고 그 말씀이 Human Centered Entrepreneurship이라고 이제 인간 중심 기업가 정신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예.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술이 어디서 오느냐? 결국은 사람에서 온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했을 때 그 조직의 힘으로 발화가 되고 그 조직의 힘이 기술력이고 그 기술력이 초격차를 이루고 그 격자가 거리의 격이 아니라 품격의 격이다. 그래서 기술자의 품격이 기술의 품격이고 기업의 품격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품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예. 저는 훨씬 더 와닿고 그리고 우리는 반도체를 개발하지만 실제로 이 손톱만한 반도체 속에 온 세상의 인류를 다 초대하겠다. 그래서 그들을 다 연결을 하고 그들의 행복을 우리는 디자인하는 사람들. 저는 이제 설계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철학적인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주셨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사상가이고 선구자이고 철학자이고 선지자이셨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데 예. 이제 이재용 회장의 메시지가 이제 2016년 이후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다른 메시지가 좀 없었잖아요. 경영진들의 어떤 의지나 철학이나 메시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요한 메시지들을 잘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튼 그런 메시지 이재용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발언까지도 연상케 할 정도라는데 요번에 메시지는 임원들 교육에 뭐 영상으로 조금 보내니까 현장감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건희 선대 회장은 뭔가 그때 애니콜 화형식도 하고 여러 큰 이벤트도 좀 있었다. 장시간 토론도 하고 이번에는 뭐 그런 어떤 극적인 효과가 없지 않느냐. 뭐 네, 이런 약간의 조금 소극적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근데 뭐 그런 거는 보시는 부분에 따라서 아쉬웠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근데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 굳이 그럴 거냐 이렇게 또 좋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뭐 반도체 그 HBM 3, 4 이것도 중요하고 원시 중요한데 이게 다 이슈가 된 게 5년, 10년 전에 씨앗을 잘 안 뿌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지금 그런 거 화형식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예. 회장님이 바뀌어서 사직생 생직사를 논의했다 안 했다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죽기 아니면 살기면은 본인도 죽기 아니면 사기를 보여주신다면은 그 리더십은 저대로 발휘되는 겁니다. 그 영상을 통했건 안 했던 간에 그건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는 이런 걸 중요해요. 이제 반도체가 설계하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반도체 하드웨어 설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시스템, 소프트웨어하고 알고리즘을 아우르는 그런 시스템 관점에서 반도체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임원들도 포함해서.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해야 된다는 공부를 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의식들을 갖고 계시는지 예.
그리고 그게 실천에 옮길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 돼 있다고 작년에 했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하고 나서 1년 정도 이상 최소한 길게는 한 2, 3년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2, 3년 하다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직생 승진사를 하신 거고 별도로 교육과 훈련과 그거를 상당히 다른 개념,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하고 알고리즘 위에다가 하드웨어를 얹혀서 시스템 아키텍트 같은 그런 쪽에 연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게 필요한데 최근에 좀 좋은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예요? 그 카이스트 교수님하고 삼성전자에서 1월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3월 달부터 시스템 아키텍트 대학원 과정을 카이스트 중심으로 삼성전자 임원들 와가지고 10명인가 20명 시켜가지고 시작하는데 아주 카이스트에서? 작게 그러한 그 융합적인 교육의 힘을 산학으로 하겠다는 것 자체 씨를 이제 뿌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직원들을 이탈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많다 말이 많은데 많지 않더라도 그런 소문 자체를 잠재울 정도로 있는 사람들의 인커리지를 해줄 수 있는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지 제가 봤을 때는 내년, 내후년 HBM5, 6에서 승부를 거는 거지 HBM4가 설사 들어간다 치더라도 예전처럼 이게 8만 원, 9만 원 될 수 있다 그것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끌어당길 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융합적인 사고하고 그 인재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오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저는 본 거 없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리더가 이렇게 상당히 경고성 발언, 강도 높은 질책을 내리면 보통의 경우에는 대규모 조직 개편이 있거나 또는 대규모 인사가 있거나 그런 걸 좀 미리 생각을 하거나 예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뭔가 정말 변하나 보다 생각할 텐데 그런 계획이나 앞으로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삼성도? 작년 말에 인사 개편을 보면 그다지 큰 개편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만큼 조직의 변화도 이렇게 꾀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그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글로벌 산업 지형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과거에는 메모리 반도체 또 그런 시스템 베이스가 아니라 컴포넌트 베이스의 비즈니스에 강했다면 지금 이제 글로벌 산업 지형이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플랫폼, 솔루션, 시스템 이런 쪽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전략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HBM이라는 그런 비즈니스에서 기회를 놓쳐버린 상황이 되었는데 과연 그러면 10년 후에 삼성이 글로벌 산업 지형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정말로 기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훨씬 더 궁금한 상황입니다. 과연 미래를 어떻게 이제 개척할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 그런데 미리 대비를 못한 측면은 오늘 주총에서도 삼성전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AI 시대에 좀 대응이 늦었다, 실수를 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파운드리 분야, 뭐 이런 주총에서 오늘도 그런 획기적인 안이 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산업 분야가 지금 계속 뒤처진다는 거잖아요. 파운드리는 대만 TSMC 격차 벌어지고 메모리는 중국 쫓아오고 이 상황이 지금 현재로서는 추세가 그렇게 개선될 추세가 좀 안 보입니까? 네, 지금 뭐 메모리 얘기할 때 레거시에서 중국발 이슈가 됐듯이 파운드리도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많은 그 디자인 그 설계 움직임들이 딥시크발로 일어나면서 물론 미국의 빅테크만큼 크진 않습니다만은 자그마한 중국의 설계하는 회사들 파운드리를 오퍼해서 그 TSMC는 아니고 SMIC가 아닌 삼성전자만의 소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얘기가 좀 기대가 살아나고 있고요. 근데 그 기대가 눈에 보이는 거는 시기가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하반기 어느 시점 가서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구체화되기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TSMC도 그 최강자 아닙니까? 최강자인데 사실 삼성전자가 2위입니다. 근데 2위와의 격차가 워낙 크게 나기 때문에 TSMC 격차가 더 그렇죠. 벌어지고 또 좁혀지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TSMC 같은 경우도 대만, 중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대만의 위기, 이제 TSMC가 잘못되면 미국의 큰 경제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TSMC를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자세히 봐야 되는 게 TSMC가 이런 제안을 하죠. 엔비디아에게 그럼 인텔에 투자를 같이 하자. 인텔 좀 어려우니까. 근데 인텔. 지금 가장 이제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나마 그래도 TSMC가 1등이었고 삼성이 전 세계 2등이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강한 2등 전략이라도 가야 되는데 그러면 7대 1에서 예를 들면 6대 한 3 정도, 네, 좁혀지고. 5대 4 정도까지 이렇게 2등의 네. 간격을 좁혀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 사이에 갑자기 인텔이 들어오면서 파운드리 사업에서 미국이 지원을 하고 TSMC와 엔비디아가 빅테크가 지원을 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럼 이제 삼성이 3위로 밀려나는 것은 굉장히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1위 기업만 살아남는 상황에서 그래도 세컨 소스로 2위는 살려놓습니다. 그런데 3위가 위험한 것은 그냥 예. 시장에서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해야 되는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이 훨씬 더 엄중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파운드리 산업 적자가 계속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그래서 16년, 17년이었나요? 저희가 그 선언할 때.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부와 삼성이 TSMC를 2030년도에 세계 1등 하겠다는 넘어서서 선언. 네. 1등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그 상황에서 저는 크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아, 발표를 그게 하는 거에 대해서. 현실성이 왜냐하면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기술력과 고객과 또 어떤 그 조직 문화와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30년도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10% 정도의 자신감이라도 있어야 그런 발표를 하는 것인데 너무 무모하게 발표하는 것을 보고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실질도 네. 없고 정말 허풍에 불과했다. 지금 현재 보면. 삼성이 원래 그렇게 하지 그런 회사가 않습니다. 아닌데. 네, 쇼업하지 않습니다. 정치에 네.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코가 꼈나요? 혹시 그런 거? 그게 이제 2016년도에 이건희 회장 쓰러지고 그다음에 사법 이슈에 우리 이재용 회장이 회장의 또 사법 리스크 사법 때문에. 리스크에 들어가고 예. 그러면서 정권의 도움 없이는 글로벌 무대에서 전쟁을 치르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정부와 국회와 정치권이나 이런 곳에서 기업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삼성전자 좀 주가 얘기를 아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최근에 범용 메모리 가격이 좀 오른다, 현물 가격이 오른다, 업황이 개선된다. 그 개선되는 시점이 좀 많이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상황이에요 지금? 네, 보통은 2분기 어느 시점이라 생각했는데요. 예, 2분기. 현물 가격은 이제 최근에 한 달 사이에 2~3% 올랐고요. 일부 그 가격 고정거래 가격이 2분기부터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고정거래 가격도 2분기 올라간다. 랜드 같은 제품은 뭐 규모가 작습니다만 가장 민감한 게 그쪽인데 일부 그 샌디스크라든지 또 일부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4월 1일자로 가격을 10% 올린다고 통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2분기에 가격이 일부 올라가는 거는 가시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1분기 실적이 안 나왔지만은 1분기 실적을 무시하고 그 다음을 기대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조금 생각보다는 조금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 2분기부터. 2분기. 1분기는 아니고요. 네. 그러네요. 또 이재용 회장의 위기의식 발언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이제 사법 리스크가 다 해소됐다. 물론 대법원 최종 결정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벗어나서 뭔가 컨트롤 타워, 그룹의 위기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의 부상, 미래 전략실이죠. 이런 걸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혹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글로벌 산업 지형이 굉장히 그 다양하고 예. 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어떤 방식도 달라졌고 굉장히 좀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의사결정 구조가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컨트롤 타워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과거의 그 미전실 개념의 그런 과거의 형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 의사결정 구조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 그러니까 미래와 현재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새로운 컨트롤 타워 그런 거는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네, 이재용 회장의 삼성의 위기 발언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양자 전 국회의원 그리고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남 3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토호제 해제 한 달 만에 강남 3구뿐만 아니라 용산구까지 모든 아파트에 대해 토호제를 확대 지정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정말 집값 급등에 국토부, 서울시 깜짝 놀란 모양이네요. 토호제 다시 재지정하고 대상도 지금 넓혔는데 24일부터죠.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는데 우선 내용을 워낙 많으니까 하나하나 좀 보죠. 우선 토호제 재지정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재지정을 했는데 이제 네. 확대 적용이죠. 확대.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장삼 대청이라고 하잖아요. 예.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재건축 아파트 빼고 예. 일반 아파트에 대해서 토지거래가 구역을 이제 해제를 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거죠. 실거주하지 않아도 기존 집을 처분 조건부로 팔지 않아도 전세를 끼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집값이 많이 올랐죠. 한 달 동안 급등을 하다 보니 부랴부랴 불을 끄려고 했는데 네. 강남 3구, 용산구 모든 아파트를 다 규제하겠다. 이게 지역의 모든 아파트죠. 모든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40만 가구 40만 정도를 가구. 아파트를 전체 다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3월 24일부터 6개월간 6개월. 한시적으로 지정을 하는데요. 예.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이게 6개월에 그치지 않고 더 연장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강남 3구, 용산구의 아파트를 사려면 예. 이제 무조건 실제 내가 입주를 하는 분들만 2년간 반드시 살아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기존에 집이 있는 분들은 처분 조건부 집을 다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무거운 규제를 나머지 지역들은 좀 황당할 수도 있죠. 강남 3구가 잠상대청이 많이 올랐는데 여기까지 지정하다 보니 한마디로 반포도 지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반포는 지정이 되지 않아서 나홀로 청정, 독야 올라갔는데 반포까지 지정이 되면서 모든 지역을 다 지정해버리겠다라는 이게 또 거고요. 살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 거죠. 허가를 받는 조건이 실제 입주를 해야 되고요. 실제 자금 입주. 증빙을 다 내야 되고 전해야 되고. 또 기존 주택을 다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재건축이 어느 정도 가능할 거란 예정이 돼 있다거나 뭐 그런 이슈가 없어도 네. 아무런 변화가 없는 아파트도 다 그런 대상이 무조건요. 그래서 전세 끼고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주인은 한마디로 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를 강제로 쫓아낼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래량은 일단 좀 줄어들 것 같고요. 이제 많이 줄겠네요. 그래. 거래량은 일단 많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비어 있는 집, 집주인이 살다가 비워줄 수 있는 집들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일단 시장의 반응은 이렇고요. 근데 예. 이게 시점이 3월 24일부터입니다. 24일 24일이니까 한 닷새 남았네. 닷새 남았습니다. 예. 닷새 동안 이제 현장 분위기가 예. 오늘 제가 모니터링을 좀 해봤거든요. 잠실에 전화를 하니까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단속이 나왔거든요. 단속이 나와서 부동산들이 문을 닫고 예. 피싱 가 있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오늘 이렇게 되니까 일단 집주인들 반응 예. 전화가 빗발칩니다. 호가 전화. 좀 내릴 테니까. 내릴 왜냐하면 테니까 팔자. 세입자가 있는 집을 이제 팔아야 되는데 어제까지는 큰 소리를 쳤잖아요. 네. 호가 안 내리고 조정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나 몰라요. 안 해줘요라는 네.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1억 내려줄 테니까 내릴 빨리 5일 내에 계약을 해야 되니까 계약을 하자. 마음이 좀 급해졌고요. 예.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기다려야 될까? 따라가야 될까를 지금 고민하는 예. 그런 딜레마에 지금 빠진 상황입니다. 시간이 딱 닷새입니다. 닷새가 지나면 전세가 있는 집은 이제 거래가 안 되는 네. 절벽 현상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동산 거래라는 게 굉장히 사전 자금 조달 같은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정책이 이렇게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바뀌어서 될까요? 이게 이제 그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불과 한 달이거든요. 예. 그리고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의 상승은 충분히 예상을 했다. 과도한 상승이 되면은 규제를 하겠다. 모니터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한 일주일 열흘 만에 갑자기 강남 3구, 용산구 전체를 묶어버리니까 시장은 일단 대혼란에 빠진 상황이고요. 나머지 규제들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나머지 규제들. 나머지 규제들도 뭐 상당히 많이 발표가 좀 되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허그, 전세자금 대출, 어. 보증 비율 좀 내리겠다. 보증 비율 낮추는 거. 이것도 전세 구하는 사람들은 꽤 영향이 클 텐데 영향이 이거를 있죠. 앞서서 지금 시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뭐 금융, 가계 대출도 관리하겠다. 관리하겠다. 그래서 대출 한마디로 대출 조이겠다. 대출 못 받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시중 은행에 이제 작년에 한번 재미를 봤잖아요. 9월 이후에 이제 시장의 은행들 장들 불러서 관리 좀 해라고 해서 대출 규제에서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정책 대출 같은 경우에 정책 대출도 모니터링 하겠다. 그래서 뭐 대출 금리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그렇습니다. 있고요. 대출 금리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됐는데 사실 뭐 토지거래가 구역 추가 지정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나머지 대책들이 지금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예. 또 뭐 단속하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단속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근데 같고요. 토허제를 요번에 4개 구에 40만 호 전체로 했는데 왜 6개월 지정했으니까 보통 1년 정도 하죠. 1년씩 해서 최장 연장 5년까지 하는데 가는데 이번에 일단 6개월만 이번에는 6개월이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더 연장하겠다. 더 연장할 집값이 수 있다. 올라가면 일단 6개월만 한시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는 건데 아무래도 비판의 목소리가 좀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6개월이니까 한마디로 집 사지 말고 좀 기다려줘 라는 메시지를 던졌고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경고를 줬습니다. 뭡니까? 더 올라가면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 버리겠다. 아, 그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이 정부 발표 보니까 네. 규제지구 투기 과열지구 추가 지정, 조정 대상 지역을 적극 검토한다. 그렇죠. 이거. 이게 강남 3구, 네. 용산구가 지금 규제 조정대 투기 과열지구로 지금 지정되어 있잖아요. 조정 지정돼 대상 지역, 있는데.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토지 거래가까지 지정이 되죠. 예. 그러면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못 사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수요자들이. 마포, 다른데 마포, 성동구, 성동, 강동구, 어. 동작구 이런 쪽 한강 벨트로 이제 번질 수가 있죠. 이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최근에도 이쪽 지역들이 이제 거래가 늘어나고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니들도 집값이 더 올라가게 되면 토지 거래 허가뿐만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내가 다 지정해 버릴 거야. 추가 지정한다. 경거망동하지 마라는 예. 지금 경고를 강력한 경고를 지금 날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반응이 중요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선 효과가 생겨서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잠시 숨고르기가 들어갈 것인가 어느 쪽일까요? 여기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일주일? 것 같고요.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2020년 2021년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강남 규제하니까 네. 옆 지역으로 풍선 효과 생겨서 경기도 인천으로 갔고요. 경기도 인천 규제하니까 지방으로 가서 불길이 막 천정부지 이렇게 번져 나갔는데 지금은 일단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도 많고 입주 물량도 많고요. 네. 수도권 지역들도 외곽으로 나가면 평택이라든지 오산, 의정부 쪽에는 여전히 약세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그 정도 풍선 효과는 생기지는 않는데요. 네. 문제가 되는 건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원인. 네. 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했는데 집값이 이렇게 올랐을까? 원인이 굉장히 토지거래 중요한데 허가 구역을 해제하는데 왜 올랐을까? 그렇죠. 해제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집값이 올랐을까? 올랐을까? 최근 한 달, 예. 두 달 동안에 그동안 못 흐름. 올랐던 것이 한꺼번에 오른 건가요? 작년 7, 8월 또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 못 올랐다는 말은 사실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아, 거고요. 토허제 대상 때도 올랐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정부 이제 보도자료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금리가 내렸다. 금리 토지 거래가 구역이 내리면서 해제가 되면서 영향을 줬다. 시중의 유동성이 좀 늘어났다. 이런 이유들을 다는데 이 정도 이유만으로도 사실은 저는 충분한 해석이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게 예. 되면 우리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어떤 이게 뜻입니까? 뭐냐면 지금 강남 아파트, 한강벨트 아파트를 사는 걸 똘똘한 한 채 현상이거든요. 안 돼. 나 많이 가지면 안 돼. 오직 한 채만 사야 돼라는 현상을 첫 번째 원인은 다주택자 규제입니다. 다주택자 규제. 3억짜리 아파트 3채 가지신 분보다 예. 10억 아파트 한 채 가지신 분이 세금을 적게 냅니다. 음. 그러면 저라도 예.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 한 채를 가져야지 서울에 한 채, 지방에 두 채를 가지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지방 아파트를 팔아야겠죠. 오직 한 채만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경기가 좋지 않죠. 그렇죠. 수출도 힘들고요. 내수 경기 힘들고 저성장에 불황이 덮친 상황에서 정치도 좀 불안하잖아요. 네. 불안하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뭔가 불안하면 보다 확실한 확실한 안전, 절대 자산? 떨어지지 않을 것 그렇죠. 같은 거. 그런 쪽이 어디냐? 어. 일본의 학습 효과가 있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동안 살아남은 지역 도쿄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장기 침체가 들어갔을 때 네. 살아남는 곳이
서울이다라는 답이 나오고요. 네. 최근에 지방이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미분양, 뭐 당연히 어렵고요. 또 인구 감소에 뭐 소멸 위기까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지방에 계시는 자산가들이나 뭐 부산 같으면 해운대, 대구 같으면 수성구에 계시는 자산가들이 생각을 하겠죠. 옛날 같으면 내가 가진 지역에 땅을 사든 건물을 사든 주택을 사든 할 텐데 앞날이 안 보이다 보니 이제는 서울로 가자 해서 최근에 서울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우리 네. 부모님 세대들이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자녀들은 다 서울 수도권에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부모님한테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은 자산을 어디다 재투자를 할까요? 고향에다 할까요? 아니죠. 내가 살고 있는 서울 수도권 확실한 지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결합된 우리 사회 문제이지 사회 이게 현상으로 봐야지. 단순히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풀었다고 해서 이렇게 되느냐? 이게 그 묶으면 해결이 되느냐? 냄비 물이 끓는데 두꺼운 뚜껑을 뚜껑을 덮어버렸다고 덮는다고 해서 해서 이게 안 해결되는 끓느냐?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이게 왜 끓는지를 살펴보고 결국 지방 경쟁력, 지방의 일자리까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추가 지정을 해버렸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악수를 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최악의 한 수를 든 거예요. 최악의 한 수를 왜 뒀다. 최악이냐면 일단 정책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한번 풀어줬죠.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도 직접 얘기를 했듯이 3개월에서 6개월은 기다려 봐야죠. 좀 시간을 두고 좀 봐야 그렇죠. 되는데. 그 효과를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고 풀었는 데는 또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다렸어야 되는데 한 달 올랐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갑자기 뒤집어 버렸다는 건 정책의 신뢰도 문제고 사실 최근 송파 강남 쪽의 상승률을 보면 여전히 높습니다만 상승 속도는 약간 둔화되는 느낌을 보이거든요. 아, 속도는. 0.1%에서 0.68%까지 갔다가 지난주 통계를 보면 0.72% 네. 살짝 둔화되고 있습니다. 어. 잠실 엘스 리센츠 아파트를 보면 뭐 전용 84 국평이 27억 하다가 33억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쪽 강남이나 이쪽에서 보기에는 굳이 33억을 주고 잠실 엘스 리센츠 아파트를 사야 될까? 다른 선택지가 많은데 시장의 수요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연스럽게 숨고르기가 들어가는데 그 상황을 못 참고 이렇게 뒤집어 버리고 또 신뢰를 정책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게 되니까 저는 최악의 한 수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최악의 한 수. 그리고 특별히 이런 데만 오르는 게 단순히 토지 해제만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없이 그렇죠. 임시 처방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아까 이 지방에 있는 분들이 이런 서울의 주요 선호 지역의 집을 사는 현상 이른바 이제 갭 투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토지 해제 이후에 실제 갭 투자가 꽤 많이 들었다고 정부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갭 투자가 일단 늘어나긴 했습니다. 뭐 늘어나는 건 당연히 사실이죠.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실제 이제 내가 입주 거주를 해도 되겠으나 네.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뭐 갭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갭 투자가 늘어나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고요. 예. 한 20% 이상 뭐 이렇게 거래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그 문제를 단순히 갭 투자가 문제야. 토지거래가 구역을 지정해서 갭 투자를 못하게 할 거야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인가? 예. 그러면 토지거래가 구역은 어떤 규제냐면 그냥 못 사는 게 아니라 불편하게 하는 규제입니다. 불편하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거나 예. 전세를 주거나 뭐 어떻게든 해서 올라가서 실거주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좀 불편할 뿐인 거지 결국에는 살 수가 있고요. 지방의 분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안 되면 내가 그냥 사서 돈이 있는데 사서 그냥 주소 등록해놓고 네. 내가 전입신고 해놓고 예. 거주는 다른 데서 해도 되는 거니까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할 수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다 너무 표면적으로 갭 투자라는 게 또 역설적으로 말하면 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예. 자, 전세 끼고 못 들어가죠. 집주인이 들어가야 되죠. 전세 물량이 안 나옵니다. 전세 물량이 또 안 강남에. 나온다. 전세 물량이 안 나오게 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겠죠. 예. 내년부터 또 입주 물량 또 많이 줄어듭니다. 예.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또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자극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갭 투기를 막겠다라고 실거주자들만 들어가게 한다는 게 완벽한 정책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투기라고 볼 수 없는 일반 선의의 그쪽 주민들이라든지 새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토지가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불편을 없애주기 위해서 지금 해제를 한 건데 그렇습니다. 다시 묶으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부동산 거래를 이렇게까지 규제를 해도 되나 하는 불만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요. 더 불만인 거는 이제 풀어줬다가 다시 묶었다는 겁니다. 이게 더 화가 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묶었습니다. 그럼 집값이 안정이 되면은 효과라도 있는 거잖아요. 과연 안정이 될까요? 안정이 될까? 우리가 압여 목성이라고 하잖아요. 예.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네. 여전히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보면 한번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의도나 목동에 가면 일단 매물이 없습니다. 음.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거래가 지정이 돼도 예. 살 사람은 미래 가치가 있다, 확실한 지역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든 산단 말입니다. 토지거래가 지정이 된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효과가 나오려면 떨어지는 데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작동이 돼야 되죠. 네. 집주인이 호가를 많이 내려야 되고요. 두 번째 내린 호가를 실수요자들이 거래를 해줘야 되는데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이 5일 남았으니까 뭐 1억에서 2억 정도는 호가를 내릴 수는 있는데 27억 하는 아파트가 33억까지 호가가 올라갔다가 1억, 2억 내리는 게 과연 내린 거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요즘 한 채만 가지지 않아요? 똘똘한 한 채 현상. 그러면 이 내가 가진 한 채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지정이 됐다고 금매로 던져야 될까요? 네. 그럴 수요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 금매로 몇 억씩 내리게 되면 또 수요자들이 안 삽니다. 왜 이렇게 내리지? 기다려야지. 라는 심리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이 떨어지는 데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내년에 입주 물량 감소까지 고려를 한다면 실제로 가격 떨어지는 효과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은 토지가 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 조금 해제되기를 나중에 기다리고 있었을 그렇습니다. 텐데 네. 이제 여기 뭐 많이 틀린 거죠. 안 되겠죠. 지금 분위기에서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마 기대도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해제 안 돼도 우리 집값 신고가가 나오기 때문에 자신 있는 사람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네. 압구정 아파트를 왜 전세 끼고 사느냐. 그리고요 갭 투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매 가격에 전세 가격 차이만큼 투자를 하는 건데 지금 토지거래구에 지정된 강남 3구, 용산구 아파트를 갭 투자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전세를 끼고 해도 한 20억, 30억을 현금을 투자해야 되는데 대출을 안 받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갭 투자와 다르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공급대책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정부가 2년간 11만 호 이상 공급 목표로 추진하고 있죠. 신축 매입 약정 조속히 하겠다. 또 LH가 지방의 그 준공후 미분양 3,000호 네. 매입도 이제 금요일 공고를 하고 필요하면 추가 매입하겠다.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런 거는? 원인이 이제 수요와 공급이니까 결국 공급을 좀 늘리겠다는 건데 사실 이런 내용들도 계속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LH가 지방 미분양 3,000원 매입하겠다. 이번에도 신축 매입 임대 하겠다. 또 그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방 건설사들이 안 지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짓게 되면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얼마 매입을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뭐 이 정도 내용 가지고 시장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되면 서울 입주 물량이 4분의 1 토막 나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살펴보고 중장기 대책과 단기 대책. 단기 대책이라고 한다면 얼마 전에 여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지방에 사게 되면 뭐 주택 수를 빼주겠다. 네, 자주택자 중과 폐지. 중과 폐지가 나왔는데 방향성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과 폐지 정도를 가지고 서울로 들어오는 자금을 지방으로 유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5년간 양도세 면제라든지 보다 공격적인 대책으로 서울로 향하는 자금을 지방으로 물기를 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방안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소장 고맙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직생의 각오를 던졌습니다만 위기 경보가 어찌 삼성전자에만 필요하겠습니까? 지속적인 경기 부진과 트럼프 관세로 거의 모든 기업이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줄도산을 하고 대형마트도 나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어떤 기업도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정치권도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옵니다. 사직생은 정부와 정치권에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